그러면 오늘은 이제 학자 정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학자 정리할 건데요. 먼저 이번 시간 5분 스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스포일러 강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5분 스포는요. 각 시간마다 강의할 내용을 먼저 이번 시간에 이걸 강의할 겁니다 라는 거 아주 핵심 중에 핵심만 뽑아서 하는 강의입니다. 요즘 이렇게 영화 2시간 반짜리 3시간짜리 보기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결말 포함, 스포일러 포함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서 따왔어 내가 내 머리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앞으로 각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5분 스포 강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핵심 내용을 쭉 5분 만에 정리를 해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 시작 전에는 당연히 다음 시간 스포일러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 시간 강의에서는 다음 시작 전에 스포일러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학 학자 정리에서 요까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파레토의 경제지대, 마샬의 준지대, 리카도의 차익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까지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학자 정리는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19인의 위인들, 학자들이 있습니다. 파레토는 지대론 7분, 도시공간 4분, 입지론 7분, 헨리 조지 토지단일세론 따로. 번호는 18번인데 왜 19인의 위인들이냐면요, 다핵심이론에서 해리스와 울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자와 제목 좀 연결을 좀 할게요. 지대론부터 파레토의 경제지대, 마샬의 준지대, 리카도의 차익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까지가 7분이었고요. 도시공간 구조론은 4분입니다. 버제스의 통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이론, 해리술만의 타핵심 이론 하시면 됩니다. 입지론은 7분입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레일리의 소밀력 법칙, 컨버스는 분기점 모형, 허프는 확률 모형, 넬슨은 소매 입지, 점포 입지 원칙 하기도 합니다. 8원칙이죠. 베버는 최소 비용, 레쉬는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18번은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론. 그래서 번호는 18번이지만 다핵심 이론에 2분이 있기 때문에 총 19분. 그럼 저랑 지금부터 파레토의 경제지대, 마샬의 준지대, 리카도의 차익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의 스포, 이것만 알면 됩니다. 혹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거라도 보고 넘어가셔야 돼. 스포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지대라는 것과요, 준지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지대라는 놈은 반드시 어디서 생겨야 되냐면 토지에서 생기는 거여야 됩니다. 토지 임대료를 줄인 말이 지대니까. 근데 경제지대는 누가 주장을 했냐면 파레토란 분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파레토지대라 그래요. 얘는 어디서 생겨? 토지에서 생겨. 토지는 수명이 어때? 무한하단 말이야. 무한. 영속성이 있지. 그래서 얘는 영구적,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지대입니다. 그래서 준지대는 마샬이 주장을 합니다. 마샬지대라 그래요. 마샬지대. 얘는 토지 이외에서 생긴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 이외. 토지 말고 나머지 것들.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토지 이외,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는요, 수명이 어때요? 유한하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는 일시적이다 또는 단기적이다 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지대는요, 파레토 지대다 그러면 틀리고요, 토지에서 생긴다 그러면 틀리고요, 영구적, 장기적이다 그러면 틀려요. 준지대는요, 마샬지대다, 토지 이외에서 생기는 지대다, 일시적, 단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준지대는요, 지대 아닌데 지대에 어떻게 해요? 준하에 처리되는 거예요. 지대 아닌데 어떻게 해요? 지대에 준하에 처리되는 거. 그래서 준이 우리 부동산학에서 총 몇 개 나온다? 5개 나온다. 부동산 아닌데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하에 처리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준부동산.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오다노,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준주택. 토지에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이나마 토지의 성격이 준해서 발생되는 준지대. 그리고 용도지역 중에서, 도감농자 중에서 도시지역 안에 뭐가 있어요? 주상공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전일준 해서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2개밖에 없다. 준 주거지역과 준 공업지역. 나머지는 준을 붙일 수 없는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무슨 준이요? 5준 이렇게 5개 준. 준부동산, 준주택, 준지대, 준주거, 준공업 중에서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제지대와
준지대 스포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차익지대설과 절대지대설. 자, 차익지대설은요, 리카도가 주장을 합니다. 지대 발생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도, 토지의 질적 차이, 생산성, 법칙 하나 있다 그랬죠? 수학 체감의 법칙. 한계지에서는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지에서 지대가 없어요.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지대 결정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게 지대야. 그래서 가지야, 가지. 가격이 지대 결정합니다. 가격에서 비용 빼고 남은 게 지대이기 때문에 지대를 두 글자로는요, 잉여. 네 글자로는요,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차익지대설 스포. 절대지대설입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합니다. 얘는요,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뭐 한다면요? 요구하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독점적 지위, 이렇게 합니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합니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입니다. 유일합니다. 유일. 얘는 가지 반대. 1월 1일 날 지대가 먼저 오르고 가격이 결정됩니다. 지대가 가격을 결정된다. 가지 반대. 그럼 지대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뭐요? 비용, 생산비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리카도요, 비옥도, 질적 차이, 생산성, 수학 체감의 법칙, 한계지 지대 엄서요, 가지, 잉여 불로소득이 뜨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마르크스요, 소유 자체의 요구,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 한계지에서 지대 존재, 가지 반대, 지대가 가격 결정하고 비용, 생산비.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대설에서 파레토의 경제지대, 마샬의 준지대, 리카도의 차익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만 기억하셔도 되는 수업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수업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6일 날 이제 시험을 치고 딱 한 달 하루 뒤에, 그러니까 11월 오늘 27일입니다. 눈 내리는 합격자 발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었는데,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가 민법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거나 복수 정답 처리가 없었던 걸로 안타깝습니다. 없었고, 민법의 67번인가 한 문제가 모두 정답 처리가 된 것 같고, 이 차이는 제가 살짝 봤는데, 수업 들어오느라고 제대로 못 봤는데, 이 차이는 모두 정답이나 복수 정답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주쯤에 합격자 발표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수업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회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은 꼭 내년 이맘때 최종 합격 또는 1차 합격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원을 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36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함께 36회 합격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제가 수업은 미리 이제 공고된 대로 학자 정리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수업 과정이 인문과정인데, 인문과정 수업을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등한시하고 좀 무시하고 첨대시하고 심지어 어떻게 멸시까지 하는 그래서 사실은 바로 기본서 수업을 들어가는 경우가 좀 일반적으로 있는데, 제가 수업 진행했던 지금 인문과정 수업들은요,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첫 번째 시간에는 주로 뭐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주에는 용어 정리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과정이 학자 정리, 그 다음이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죠. 그거랑 마지막으로 이제 생기초 계산 특강도 진행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시면서 인문과정 소화하시고, 반드시 소화하시고 기본 과정으로 넘어와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학자 정리는 부동산 시장론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부동산 시장론의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지대론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 공간 구조론,
세 번째는 입지선정 이론. 입지선정도 좀 세분하면 서비스업 입지론과 공업 입지론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다 세어보니까 총 19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부동산학을 빛낸 식구인의 위인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대론 관련된 학자들이 총 몇 분? 7분이 계십니다. 지대론 관련된 학자가 7분이 계십니다.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파레토는 이제 경제지대, 마샬은 준지대, 리카도는 차익지대, 마르크스는 절대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알론소는 입찰지대, 헤이그는 마찰비용 이론입니다. 좀 이따 배우시겠습니다만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은 튀넨의 위치지대서를 공부하실 때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요걸 갖다가 두 문자 따서 외우지 마세요. 요거는요. 저도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공부 방법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가셔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은데 최근 출제 경향에 따르면 학자 같은 경우는 두 문자를 따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부 사항까지도 깊숙하게 내용 정리를 하셔야지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요 파트만은 저도 학자만은 누구의 무슨 지대 이렇게 좀 입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공간 구조론에서 학자가 총 몇 분이 나오냐면 학자가 4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은 3개인데 버제스, 호이트 밑에 다 핵심 이론에 해리스 울만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공간 구조론에서는 4분의 학자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총 번호는 18번이지만 10번에 도시공간구조 이론의 다핵심 이론을 주장하신 분이 2분이라서 해리스 울만 2분이라서 총 19인의 위인들이 되는 겁니다. 자꾸 저한테 번호는 18번인데 왜 19인의 위인들이냐, 18인의 위인들 아니냐 막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19인의 위인들이 맞습니다.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 호이트는 선형 이론, 해리스 울만은 다핵심 이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자와 이론 연결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도시공간 구조론 다시 한번 가볼까요?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 호이트는 선형 이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입지선정 이론. 이거 중요하죠. 입지선정 이론은 요 3개 파트 중에서 유일하게 이론 정리만 하셔서는 안 되고요. 계산 문제까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계산은 딱 요 3군데에서만 계산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요거랑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 요거랑 마지막으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요건데 요 3개에서 계산이 나와요. 근데 조금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는 이유는 35회 시험, 직전 시험에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계산 문제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 모형 쪽에서 계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입지 선정은 또 여기다가 우리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요. 앞에 거 5가지는 서비스업 입지론이고요. 뒤에 거 2가지는 공업 입지론입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중에서도 서비스업이 5개, 공업의 2개가 있습니다. 서비스업 입지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중력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컨버스는 분기점 모형, 분기점을 경계 지점 그러기도 합니다. 허프는 확률 모형, 넬스는 소매 입지론, 소매 입지론 그러기도 하고 점포 입지의 원칙 또는 점포 입지의 8가지 원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 레쉬는 최대 수요 이론 이렇게 해서 총 7분. 마지막으로 요거 35회 때 단독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토지 단일세론 주장하신 분이 누구죠? 이렇게 해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 요거는 왜 뺐냐면 사실 요 파트는 넓은 의미에서는 지대론에 들어갑니다만은 요 파트를 우리가 주로 어디서 다루게 되냐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은 부동산 정책론 중에서도 특히 조세 정책에서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은 제가 따로 빼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익숙해질 때까지 누구의 무슨 이론 요걸 좀 반복을 한번 먼저 해주시고 학자 정리를 진입하시기를 바라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내용을 거창하게 이렇게 세부 사항까지 알기보다는요, 누구의 무슨 이론부터 먼저 익숙하게 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개념 접근을 시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출발 한번 해볼까요? 파레토의 경제지대, 마샬의 준지대, 리카도의 차익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 이렇게 해서 총 7개. 도시공간구조 이론은 이론 자체는 3개지만 학자는 몇 분? 4분. 이유는 다핵심 이론에 2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입지선정 이론은 서비스업의 입지론 5개와
공업 입지론 2개로 나뉘어집니다. 한 번 더. 서비스업의 입지론 5개와 공업 입지론 2개로 나뉘어집니다. 서비스업의 입지론 5개는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는 확률 모형, 넬슨은 소매 입지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실 점은 레일리도 소매로 출발하고요. 넬슨도 소매로 출발하는데 레일리는 소매 뭐요? 인력 법칙이에요. 넬슨은 뭐요? 소매 입지. 요거 한번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매 인력 법칙 주장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레일리가 되는 거고요. 소매 입지론 주장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넬슨이 된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그리고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 래쉬는 최대 수요 이론, 그 다음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제목과 이론, 그러니까 학자와 제목 이론 연결하시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 입에서 경제지대 그러면 파레토가 떠야 돼. 준지대 마샬, 차익지대 리카도, 절대지대 마르크스, 위치지대 그러면 튀네인이 떠야 됩니다. 입찰지대 알론소, 마찰 비용 이론 헤이그. 나중에는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잖아요. 됩니다. 암기한 적이 없는데 암기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랄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막 이렇게 공부시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암기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은 이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업만 들었는데 단지 수업만 열심히 들었을 뿐인데 암기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 이해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강사가 인류 강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인류 강사한테 배우신다는 자부심 가지시고요. 제가 된다 그러면 진짜 되는 거니까요. 저 믿고 열심히 무한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심원 이론, 그럼 버제스가 떠야 돼요. 나중에 머릿속에. 선형 이론은 호이트, 다핵심 이론은 해리스, 울만 이렇게 떠야 됩니다.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러, 소매인력 법칙, 레일리, 분기점은 컨버스, 확률의 허프, 소매 입지의 넬슨, 최소 비용의 베버, 최대 수요의 래쉬, 토지 단일설이론의 헨리 조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대 이론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딱 이렇게 2장, 딱 2장만 프린트에 진행을 했거든요. 한 장이네, 한 장. 한 장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피로 2피, 장수로 한 장인데, 내용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열심히 한번 제대로 드려볼 테니까, 열심히, 제대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가보자. 먼저 지대론을 가기 전에 잠깐 우리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지대일까? 뭐가 지대일까? 지대는 토지 임대료, 이걸 줄임말이에요.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 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줄여서 지가라고 불러요. 토지 임대료, 토지에서 발생되는 임대료를 갖다 우리는 지대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요, 초과 이윤 또는 초과 수입 개념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대라고 하지 않고요, 초과적으로 벌어가는 수입을 지대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과 수입입니다. 지대는 뭐라고요? 초과 수입이다. 이렇게 접근을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지대는 초과 수입, 지대는 초과 수입, 이렇게 이해하시고 잠깐 짚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소니, 우리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거기에 이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스트라이커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팀을 옮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뭐 예를 드는 거니까 손흥민 선수가 연봉이 800억 밑으로 떨어지면 토트넘에서 축구 못 하겠어, 다른 구단으로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손흥민이 속한 구단인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얼마는 지급해야 돼? 800억은 지급해야 되는 거야, 잡고 있는 동안. 근데 만약에 손흥민이 볼을 잘 차, 그러면 800억만 벌겠어요? 더 벌겠어요? 뭐 더 벌겠지. 그래서 한 1000억을 번다고 쳐요. 1000억을. 이 1000억은 손흥민이 벌어들이는 총수입이 되겠죠. 이때 손흥민이 초과적으로 벌어가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00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세상의 모든 수입을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입을 세 가지로. 800억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는 동안에 벌어들이는 최소한의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200억은요
손흥민이 볼 잘 차서 벌어들이는 초과 수입이다. 수입이란 말만 붙이면 됩니다. 초과 수입이고. 1000억은 손흥민이 벌어들이는 총 수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수입을 세 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과 초과적으로 벌어가는 수입과 이것을 합친 총 수입이 되겠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입은 무슨 수입, 무슨 수입, 무슨 수입이 있다. 최소 수입과 초과 수입과 총 수입이 있다. 총 수입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최소 수입에다가 초과 수입을 더해서 구하는 거고, 혹시 초과적인 수입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총 수입에서 최소 수입을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1000억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800억 플러스 200억 하시면 되는 거고요. 200억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1000억 빼기 800억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때 얘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부르는 이름들.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갖다 우리는 전용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전용 수입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에서 지급돼야 되는 최소한의 지급액. 한 번 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에서 지급돼야 되는 최소한의 지급액을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전용 수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추가적으로 벌어가는 수입을 갖다 우리는 이게 유명합니다. 이 경제지대라 그래. 경제지대.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되느냐? 이건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총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총수입은 그대로 총수입으로 나오는데 최소한에 벌어들이는 수입과 초과적으로 벌어가는 수입이 시험에 나올 때는 다른 단어로 바꿔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최소한 벌어가는 수익이 뭐고요? 전용 수입이고, 초과적으로 벌어가는 수익이 뭐고요? 경제지대고, 이걸 합친 수익이 뭐라고요? 총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총수입은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전용 수입 플러스 경제지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요거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경제지대 요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해서 구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경제지대 어떻게 구한다고요?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해서 구한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부동산학계론 통틀어서 최소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 개 있겠지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고요.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갖다 우리는 전용 수입이라고 불러요. 전용 수입. 그리고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은 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면 요구 수익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최소의 의미가 나오면 우리는 딱 두 개 단어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이요, 그러면 전용 수입 하시면 되고,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이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요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나온 적이 있냐면, 자, 우리 지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케이. 지금부터 OX로 판단하시면 돼. OX로. 경제지대란. 듣고 계시죠? 예. 경제지대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을 말한다. OX. X가 되겠죠. 여러분들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절대로 경제지대가 아닙니다.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은 뭐다고요? 전용 수입이고, 그럼 경제지대는 뭔데? 그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 최소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 이 둘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총수입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한 번 더.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이 무슨 수입이고? 전용 수입이고, 이것을 초과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경제지대고, 이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총수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경제지대는 어떻게 구하는데? 그러면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해서 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경제지대란 놈은 누가 주장을 했냐면 파레토라는 학자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경제지대를 파레토 지대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경제지대는 어디서 생기는 거라서? 토지에서 생기는 거라서 토지에서 생기는 임대료 수익이다 또는 초과 수익이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토지는 수명이 어떻죠? 무한하죠. 무한합니다. 영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영속성 배웠습니다. 그래서 경제지대 이놈은 얼마 동안에 발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구적이고 또는 이걸 굳이 장기적인 수익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방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손흥민은요, 토지야, 토지 아니야? 토지 아니지. 토지 아니잖아. 손흥민이 토지야? 손흥민은 사람이잖아. 손흥민은 토지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 그런데 손흥민이 벌어들이는 초과 수익이 토지에서 발생되는 초과 수익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생기는 수입, 임대료, 지대는 아닌데 지대에 준하여 처리해보자 그랬습니다. 지대에 준하여 처리해보자. 이걸 우리는 준지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준지대. 이걸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걸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면 마샬, 알프레도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준지대를 주장합니다. 준지대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토지 말고
나머지 것들, 토지 이외라고 하시면 되고요. 주로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에서 발생되는 수익들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들은요. 수명이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수명이 무한해, 유한해. 한번 생각해 보자. 무한해, 유한해. 유한하지. 그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선수로 뛸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여러분들. 뭐 채 2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20대, 30대 중반만 돼도 나이 많이 들었다 그래요. 40대가 되기는 좀 힘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수명 동안에만 발생되는 초과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수익이다. 또는 뭐 굳이 뭐 얘기하자면 단기적인 수익이다 그래요. 물론 둘 다 경제지대나 준지대는 공통점이 초과 수익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최소 수입은 뭐니까? 전용 수입이니까. 그러면 이제는 밝혀야 되겠네.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손흥민이 발생되는 수익은 사실은 경제지대가 아니라 준지대였고 요게 손흥민이 아니라 토지에서 생기는 거야지만 경제지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네, 출발할게요. 준지대는 파레토 지대다. 지금 하는 얘기들은 다 기출 문제입니다. 준지대는 파레토 지대다. 아니지, 마샬이지. 준지대는 토지에서 생기는 거다. 아니지, 토지 말고 인간, 토지 이외에서 생기는 거지.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준지대는 영구적이다. 맨날 나와요, 맨날. 준지대는 영구적이지 않지. 준지대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레토의 경제지대와 마샬의 준지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파레토의 경제지대부터, 경제지대는 파레토가 주장을 했고요. 어디에서요? 토지에서요. 얼마 동안에요? 영구적, 장기적으로 발생되는 초과 수익입니다. 초과 이윤입니다. 하시면 되고, 준지대는 누구 지대요? 마샬 지대요. 어디에서요? 토지 이외 또는 인간, 하우롱, 얼마 동안이요? 그러면 일시적, 단기적이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준지대, 이제 다 나왔거든. 준지대가 나왔으니까 저랑 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부동산은 뭡니까? 그러면 민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지 및 거정착물 하시면 돼요. 민법에서 부동산은 뭐라고요? 토지 및 거정착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 부동산 아니었는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소유권 되고요. 저당권 되고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요. 심지어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 강의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걸 뭐라 그래요? 준부동산 그래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두 번째. 주택법령상 주택.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주택법령상 주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단독, 다중, 다가구가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3개, 단독주택 3개에서 주택법령상 주택은 총 6개입니다. 그러면 주택법령상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출발하냐면 주택외라고 출발해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법령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예요. 그런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더라.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인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은요. 주택은 아닌데 실상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주택에 준하에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준주택. 준주택은 종류가 몇 개? 3개. 아니 4개. 죄송합니다. 4개. 뭐요? 기호단호. 지호단호 아니죠? 기호단호 맞습니다. 지호단호 아니죠? 기호단호 맞습니다.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게 이제 준주택이 됩니다. 오케이. 세 번째. 가자. 토지에서 발생되는 임대를 뭐라 그러죠? 토지에서 발생되는 초과수입. 지대. 좀 밋밋하니까 무슨 지대? 경제지대 그래요. 얘는 어디서 생긴다? 토지. 누가 주장했다? 파레토. 얼마 동안 생긴다? 영구적, 장기적. 근데 그 일시적으로 토지 성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토지 성격이 준하에 처리되는 지대들이 있다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한다? 준지대. 준지대. 준지대는 이제 마샬지대. 어디서? 토지 이외. 인간, 기계, 기구, 설비 뭐 이런 것들. 얼마 동안? 일시적, 단기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3대 준이 있습니다. 3대 준.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의 준하에 처리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강업재단과 같은 준부동산.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준주택. 토지에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 단기적으로 토지 성격에 준하여 처리되는 준지대. 준지대는 마샬지대. 준지대는 토지 이외. 준지대는 일시적, 단기적. 그리고 이제 칸을 두 칸 남겨놨는데 요거는 뒤에 가셔서 우리 이런 거 배우십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도지역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지. 용도지역 그럼 무조건 도간농자야. 도간농자. 그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에 고성철 쌤이 도간농자 이렇게 할 거예요. 도간농자. 이상고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용도지역 도간농자 중보간대 이렇게 할 거야. 중보간대 도간농자. 도간농자가 용도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도시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냐면 주상 공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주상 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도시지역입니다. 아니 쌤 이거는 공법 아닌가? 왜 개론 시간에 갑자기 공법을 하지? 예, 우리 부동산학 개론 시험에 공법 문제가 서너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부동산학 개론에 나오는 공법 문제를 다 강의할 거예요. 아시겠죠? 안 하니까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동차를 하시는데 이거 틀리는 사람이 괜히 내 때문에 틀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서 내가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혹시 개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공법적인 요소들이 있으면요 다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공법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용도지역은 뭐요? 도간농자. 도시지역은 또다시 뭐라고요? 주상공록. 이 중에서 전일준 그래요. 전일준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전일준이 뭐예요? 주거지역하고 그 다음 뭐야? 전일준이 공업지역하고. 그래서 주거지역도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가 있고요. 공업지역도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준 할 수 있는 건 용도지역 중에서 게다가 도시지역 중에서 그 안에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딱 2개밖에 없다. 무슨 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면 준상업 없고요. 준녹지 없고요.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준농림지역이라고 있었다가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용도지역 중에서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와 준공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 부동산학에서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5준 내가 만들어봤어. 5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우리 교재가 갑자기 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개론생 미친 거 아니야? 학자 정리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는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서 미쳐 막. 왜냐면 이거 공부하는데 저게 생각이 나고 저거 공부하는데 저게 생각이 나고 막 앞뒤가 구분 없이 막 이렇게 책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학 개론의 매력에 홀딱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내 덕분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5준 가볼게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의 준하에 처리되는 준부동산.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준주택. 마샬이 주장한 토지 이외에서 생기는 일시적, 단기적 초과 수입, 준지대. 용도지역 중 전일준으로 분류할 수 있어서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 주거지역과 준, 공업지역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아까는 외국어 같았는데 이제는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대는요. 파레토에 무슨 지대와? 경제지대와 마샬에 뭐가 있는데? 준지대가 있는데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서요. 얼마 동안에? 영구적, 장기적으로요. 마샬의 준지대는 어디에서요? 인간이나 토지 이외에서요. 얼마 동안에요? 일시적, 단기적으로 생기는 거다. 이렇게 2개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경제지대와 준지대는 전부 다 초과수익 개념이에요. 무슨 수입이라고요? 초과수익 개념이라고요. 근데 세상에는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은 무슨 수입이다? 전용 수입이다. 그래서 우리 왜 최소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도 있고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의 이름은 전용 수입이요. 좋습니다.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의 이름은요, 요구 수익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밑에 게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요구 수익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럼 이제는 차익지대설과 절대지대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역시 고개를 들어서 저를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랑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일단 세 글자로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비옥도라 그래요. 비옥도. 비옥도를 네 글자로 바꾸면 토지의 질적 차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이걸 세 글자로는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번 언급은 해드릴 건데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수학 체감의 법칙.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단위 면적당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함에 따라서 총 생산량은 증가되지만 추가적인 생산량은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총 생산량은 증가되지만 한 단위 추가할 때마다 추가적인 생산량은 점점 감소된다는 것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고, 경제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긴 한데 우리 부동산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특히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뭔지를 묻는 건 아니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어떤 지대설에도 등장합니까?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등장을 한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비옥도를 가지고 토지를 갖다가 몇 등분을 해볼 거냐면 3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토지는 어떤 땅이 있냐면 우등지, 그 다음에 열등지, 마지막입니다. 최열등지가 있습니다. 최열등지. 근데 최열등지를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라 부르냐기도 하냐면 한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계지란 말을 처음 듣는 건 아니거든요.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다. 그리고 주변 농지와는 단절직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배운 적이 있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한계지는 여기서는 농촌토지 한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농촌토지 한계지는요, 겨우 생산비밖에 못 건지는 땅, 수확량이 너무 적어서, 비옥도가 너무 낮고 수확량이 너무 적어서 겨우 생산비밖에 못 건지는 땅을 갖다 우리는 한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저랑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곡물의 가격이란 말을 써볼게요. 자, 우리가 농작물을 보통 언제 수확하죠? 가을에 수확을 하죠. 가을에 수확을 해서 판매할 거 아닙니까? 그 판매 전체 금액을 곡물의 가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매액 아니면 생산물의 가격 정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농작물을 다 팔아서 내 손에 마지막에 지는 돈, 곡물 가격이죠. 그리고 이 곡물을 재배하는 데는 각종 비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비용 하셔도 되고, 같은 표현이긴 한데 생산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그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이걸 외워놓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두고 써먹어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지대 어떻게 구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곡물 가격에서 비용 뺀 게 지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힘드시면요, 곡물 빼고 가격에서 비용 뺀 거, 그럼 가격에서 비용 빼고 남은 게 지대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등지는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옥도가 무슨 땅? 높은 땅. 수확량이 많은 땅. 수확량이 많으면 그 많은 수확물을 내다 팔았을 때 곡물 전체 판매 금액이 높은 땅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등지를 500만 원 벌었어요. 수확량이 많아가지고. 열등지는 조금 적게 벌었어요. 300만 원 벌었어요. 최열등지는 2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수확량이 너무 척박해서, 수확량이 너무 낮아서, 비옥도가 낮아서 그렇죠. 그러면 비용은 200만 원씩 똑같이 들었다라는 가정을 하는 게 이해하기 쉬워요. 사실 우리 우등지에서 농사 짓나 열등지에서 농사 짓나 한계지에서 농사 짓나 비용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들 학원에서 수업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수가 엄청 높은 우등생이 있고, 점수가 너무 낮은 열등생도 있고, 점수가 아주 낮은 최열등생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세 분이 학원에서 내는 학원비는 어때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등생이라고 돈을 더 쓰고 열등생이라고 돈을 안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비용은 똑같다. 빼고 지대가 이제 얼마 빼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빼면 지대가 여기서는 얼마 발생하냐면 300 발생해요. 300. 여기서는 얼마 발생해요? 100 발생해. 100.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재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로. 그래서 리카도의 무슨 지대설에 따르면, 차익 지대설에 따르면 최열등지, 조방 한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조방 한계. 한계란 말이 뜨기 때문에 큰 뭐 실익은 없는데, 한계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우등지, 열등지, 한계지가 생기는 이유는 우등지의 생산성과 최열등지, 한계지의 생산성이 다르지 않나는 거죠. 이 생산량은 무엇 때문이다? 비옥도 때문이다. 이 토지가 질적 차이가 생기는 이유도 누구 때문이다? 비옥도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요. 한계지 지대 없고요. 그럼 지대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가지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지. 저는 식감이 안 좋아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이게 채소인가? 뭐 채소라고 칩시다. 과일인가? 과일은 아닌 것 같은데 채소인데 가지 하시면 돼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좀 물컹물컹하고 식감이 별로야 나는. 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할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묻습니다. 시험에서는 지대 뭔데? 이렇게 물으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에서 비용 빼고 남은 거, 이걸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가 뭐라고요? 가격에서 비용 빼고 남은 거, 이걸 지대라고 합니다. 남은 거를 유식한 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은 거 한번 표현해볼까? 남았다. 유식한 말로 이걸 뭐라고 한다? 잉여라고 그래요. 이 유식한 말이에요. 누가 단어 중간에 잉여 이런 말을 쓴다면 배운 사람입니다. 남은 거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고, 잉여. 이걸 네 글자로는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노동을 통한 소득이 아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약속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는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완벽하게 혹시 정리를 하셨다면요, 적어도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틀리는 경우는 없다. 자,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요, 지대 발생 원인을 세 글자로 비옥도, 네 글자로 질적 차이, 다시 세 글자로 생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세 글자로 비옥도, 네 글자로 질적 차이, 다시 세 글자로 생산성. 법칙 하나 있었는데, 수학 체감의 법칙. 한계지수는 지대가 엄서요. 남는 게 한 개도 없다니까. 아니 200 벌어서 200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니까. 한계지 지대 제로. 지대가 가격 결정해요, 가격이 지대 결정해요? 가지 do you know 가지? 가격이 지대 결정한다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볼까? 무엇에서? 가격에서 뭘 빼고? 비용을 빼고 남은 게 지대라는 거예요. 남는다. 유식한 말로 두 글자 잉여, 네 글자 불로소득. 이게 리카도 차익지대설입니다. 리카도 차익지대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리카도 차익지대설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흥분되고 그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로 가보도록 할게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마르크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마르크스 맞습니다. 절대지대설입니다.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지대 이론을 접근합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유화. 그러면 누군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자,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생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소유하는 자체만으로도. 시험에 낼 때는 토지 소유라는 뭐 독점적 지위 이런 말을 써요. 독점적 지위. 이 사람이 지대를 내놔 이렇게 요구하니까 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왜 이런 말 썼었잖아요. 비옥도, 질적 차이, 생산성, 수학 체감의 법칙, 그러면 리카도 차익지대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토지 생산력, 비옥도는 관계없대요. 관계없고 누군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소유 자체만으로, 아니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요구를 하니까 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일리가 있는 게, 한계지라는 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최열등지. 여러분들 사실 자기 땅 빌려주면서 아무리 비옥도가 낮은 형편이 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공짜로 빌려주는 사람 세상에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반드시 지대는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계지를 하더라도 지대가 존재하는 건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유일합니다. 이거 말고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한계지는 지대 존재하는 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마다 유일하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이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아요. 절대지대설에서는 절대적으로 지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절대지대설에서는 절대적으로 지대가 존재한다.
영어로 뭐야? absolutely 지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한 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입니다. 그리고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자, 잘 들어봐요.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가 먼저 오르더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곡물의 가격을 올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가지의 반대인데 지가가 되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절대지대설은 소유하고 있는 놈이 요구하니까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제가 이 땅의 지주예요. 지주. 오케이? 여러분들은 제 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입니다. 응? 더러우면 강의 준비해서 강의해. 아시겠죠? 저는 지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제 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를 줘야 되겠어요? 지대를 줘야 되겠죠. 매년. 오케이. 근데 그 지대는 누가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해하셨죠? 제 체격이 요게 저처럼 생긴 사람이 지주관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원래 지주들은요 목도 좀 짧고 배도 좀 나오고 키도 많이 안 크고 작고 그랬습니다. 이건희 관상, do you know 이건희? 그런 관상이 지주관상입니다. 체이대처럼 생긴 지주는 없어요, 여러분들. 응? 체이대처럼 생긴 지주는 없고요. 예, 저처럼 이종호, 고상철 이런 사람들이 지주관상이긴 해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였지? 내가 1월 1일 날 갑자기 등장을 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작년 2배 지대를 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작년 1월 1일 기억해? 1월 1일 날 작년 2배 지대를 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뭐가 먼저 올랐지 지금? 지대가 먼저 올랐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러우면 나가는 거고 어쩔 수 없으면 여기서 농사 짓는 거야. 2배 지대를 지불하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확은 언제 하죠? 열심히 여름에 작물을 키워서 가을에 보통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내다 팔아. 그때 곡물 가격이 비싸지겠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막 여러분들한테 와서 막 한다니까. 아니 곡물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어? 막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다 없다? 있다. 저놈 저거 이종호 저놈이 지대를 많이 요구했다. 그래서 나도 뭐가 많이 들었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지금. 즉 1월 1일 날 지대가 많이 올라서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는요. 가격이 지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지대가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지대가 비싸면 비용이 더 든 거야. 생산비가 더 든 거지. 그래서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차익지대설 가지. 아까 제가 식감이 안 좋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채소가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또 지가 그래버리면 또 나중에 막 가지였나 지가였나 막 그러고 앉았다니까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차익지대설 가지, 절대지대설 반대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지 반대. 다시 차익지대설 가지, 절대지대설 반대. 여기서는 지가가 되기 때문에 지대가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를 비용으로 볼 것이냐 이익으로 볼 것인가가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잉여로 봤지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비용으로 봤다. 이게 사실은 지대 논쟁의 주요 논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소개드립니다. 모든 것. 이거 말고 쉬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르크스 절대지대설은 소유 자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요구 때문에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유일한 지대설입니다. 여기서는 1월 1일 날 뭐가 먼저 오른다 그랬지? 지대가 먼저 오른다 그랬지? 내가 올린다 그랬지? 그리고 가을에 수확해서 판매하는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지대가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찾습니다. 누구는? 지대는 뭐를 상승시키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두 글자 비용, 세 글자 생산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이번 시험에 지대론이 나와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100% 이건 100%야. 최근 10년간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직전 시험이었던 35회 시험에서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 나왔단 말이야. 올해는 튀넨은 좀 넘어가도 돼 사실은. 이번 36회 시험은요. 무조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 리카도는 무슨 지대설? 차익지대설. 마르크스는 무슨 지대설? 절대지대설. 요거는 누구야?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 요거는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 자, 차익지대설은 지대 발생 원인이 뭐예요? 비옥도, 질적 차이, 생산성, 수학 체감의 법칙. 수학 체감이 뭔지를 묻는 게 아니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누구 이론에서 나오는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마르크스 절대지대설은 소유 자체 또는 요구 또는 토지 소유라는 이 표현이 꼭 나오더라고. 독점적 지위. 독점적 지위.
한계지. 한계지는 원래 지대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계지는 지대 없어 하시면 돼요. 한계지는 지대가 제로입니다. 근데 한계지에서도 절대적으로 지대가 존재하는 게 있다 그랬죠. 유일하죠.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차익지대설에서는요, 가격에서 비용 빼고 남은 게 지대니까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가지. 절대지대설은 1월 1일 날 지대가 먼저 오르고 요게 곡물의 가격을 이제 올립니다. 그럼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뭘로 보냐면 잉여 불로소득으로 본다면, 오케이. 절대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뭘로 보냐면 비용, 생산비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걸 저랑 지금 외웁시다. 이해를 했으면 암기까지 다 시도해버리는 거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차익과 절대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간혹 뭐 이렇게 당황해서 OX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OX 묻는 거 아니야 지금. 차익과 절대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말고. 보지 말고 하면 꼭 보는 사람들이 있어. 보지 말고. 마르크스 절대. 리카도 차익. 비옥도 차익. 소유 자체 절대. 요구 절대. 질적 차이 차익. 생산성 차익. 수학 체감 차익.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절대. 한계지에서 지대가 엄서요 차익.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입니다. 절대. 절대적으로 존재.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 가지 차익. 지대가 1월 1일 날 먼저 오르고 가을에 곡물 가격이 올라. 절대. 지대는 비용, 생산비입니다. 절대. 지대는 잉여, 불로소득입니다. 차익.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교재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가격에서 비용 빼고 난 남은 게 지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요, 지대 발생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비옥도, 질적 차이, 생산성, 법칙 하나, 수학 체감, 한기지 지대 엄서요. 가격이 지대 결정합니다. 가격에서 비용 빼고 남은 불로소득 잉여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지대 성격입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요, 소유 자체, 요구,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라 그랬습니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이 바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라 그랬죠. 가지 반대, 지대가 먼저 오르고 1월 1일 날 가을에 곡물 가격이 오른다 그랬죠. 그럼 누구는? 지대는 뭐를 상승시키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세 글자 생산비, 두 글자 비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누구의 무슨 지대설인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토지에서 발생되는 초과 수입이고요, 영구적 장기적으로 막 발생해요. 그러면 파레토의 경제지대 하는 겁니다. 좋아요? 토지 이외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에서 생기는 단기적, 일시적 초과 수익입니다. 그러면 마샬의 준지대 하시면 됩니다. 비옥도, 질적 차이, 생산성, 수학 체감, 한기지 지대 없어요. 가지, 가격이 지대 결정해요. 정확히 얘기해 볼까? 가격에서 비용 빼고 남은 게 지대예요. 생산비 빼고 남은 게. 그래서 지대는 잉여, 불로소득입니다. 그러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토지 소유 자체, 요구,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합니다. 한계지 지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대가 먼저 오르고 가격이 올라요. 1월 1일 지대가 먼저 오르고 가격이 올라요.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누구는요, 지대는 곡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두 글자 비용, 세 글자 생산비.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들을 때는 저는 뭔 말이야 저게 했었는데요, 하나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직전 시험에 했던 35회 때 나왔다고 했던 위치지대설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이렇게 열을 좀 식혔다가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